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김기환 리츠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깡통 전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일벌 100개 하겠다. 그리고 깡통 전세 이 해당 지역을 좀 특별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깡통 전세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까? 깡통 전세의 이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경북이나 충북, 충남이 지금 전세가율이 75%가 넘고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매가가 조금만 하락을 하게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1%, 62%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세가율 높은 곳, 뭐 경북, 충북, 충남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지역에 좀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가요? 왜 이 지역들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 올라오는 동안 상승을 못 하다가 2020년 초 중반서부터 이제 매매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렇게 갭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파트하고 빌라 뭐 거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깡통 전세가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서 훨씬 더 깡통 전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좀 사기를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세를 잘 모르고 보통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렇게 전세를 살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원래는 시세가 3억인데 이걸 뭐 한 3억 5천원 올리고 그럼 전세가도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쪽에서 이런 깡통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사회 초년생 혹은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제 밀려나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더 큰 피해를 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 보통 이제 원룸에 살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시세가 없다고 하니까 그 빌라를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러 가려면 그 지역 부동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처럼 뭐 세대수가 많거나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도 많죠. 아예 등록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다 올라가던데 빌라도 올라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하나당 이제 그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빌라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거래가 없는 또 그런 빌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시세라는 게 그 지역 부동산 가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또 일부 부동산 중에서는 또 업자랑 짜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다니실 때 한 군데만 다니시지 말고 주변에 이제 여러 군데를 좀 같이 다니시면서 가격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빌라에서 집 보러 가려면 몇 개 정도 부동산을 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최소한 5곳 정도는. 5곳이나? 네. 왜냐면 이제 사기당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곳 정도는 좀 다니시면서 가격 비교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일 때 그거 몰랐어요. 그냥 그 내가 살아야 되는 그 학교 앞에 그 지역 가서 부동산 한두 군데 보고 물어보고 했었는데 5곳 이상은 가라라는 조언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돈,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깡통 전세 우려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럼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내 전세금에 대한 거를 사람이 아닌 물건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잡듯이?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갑니다. 권리가. 그래서 이제 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주인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해주시는 전세권 설정을.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한번 양해를 또 말씀을 구하면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제일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쓰기 전에 혹은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확실히 하는 게 좋겠네요. 계약금 그럼요. 보내고 나면은 내가 해달라고 해도 맞아요. 안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예. 전세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이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내고 내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전세 보증보험이 될 것 같고, 예. 이 전세 보증보험이 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신규 전세 계약일 때가 있고, 예. 갱신을 또 했을 때 그 계약이 있는데,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나 예. 전입 신고 중 늦은 늦은 날짜. 날짜부터 전세 계약이 2년이면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절반이 네네, 되기 전까지. 절반이 되기 전까지 네. 전세 보증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연장 계약의 경우에는 예. 갱신 이전 전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즉 뭐 예를 들면 8월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다. 네. 그럼 8월 달로부터 한 달 전부터 또 연장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연장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네. 해당하는 거죠? 네, 네. 전세권 설정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전세권 설정에는 뭐 이제 법무비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법무비. 네, 네. 들어가는 비용은 이게 보증보험 비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내 그 보증 금액에 비례해서 맞습니다. 보험료가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이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예. 이 그 보증보험 가입하는 그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내 전세 이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그쪽 기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앞서 전세 보증보험은 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전세 네. 보증금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예. 주택 가격에서 네. 예를 들어 집 가격이 5억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등기가 된 대출이 한 2억 정도가 있다. 예. 근데 내 전세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요 2억 빼고, 예. 그래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집값이 5억이고 대출이 2억 있으면 3억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이 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이 담보 대출이 1순위니까 그렇죠. 세입자 보증보험은 그 후순위가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선순위 채권에는 예. 담보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개인적인 채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소 중개소 사장님들이 예. 보통 그 날짜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에 이제 어떤 채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 안 하면은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부동산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네, 의무가 다, 있어요? 네,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뭐 저희가 지금 아파트, 빌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다양한데 네. 다 해당이 됩니까? 전세 보증보험이? 네. 다 그러니까 주거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해주고 있고요. 예.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용은 안 되는 건가요? 업무용은 안 되는 거예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요즘에 또 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원래는 8월 전세 대란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네. 조금 소강 상태인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월세 얘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월세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돼도 예. 월세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데는 아무래도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대출 금리가 가장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거 네.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월세가 네, 올라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월세가 비중이 이제 50%가 넘어서고 있죠. 50%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월세 매물 중에서 절반은 전세, 절반은 월세 뭐 이런. 그렇죠. 실제로 거래되는 비중이 월세 거래량이 훨씬 더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월세 찾으면 네. 그 조금 여유로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월세 수요자가 많으니까 월세 네.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작년 한 여름 가을 정도까지 예.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월세가 코로나 전과 이후가 7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예를 들면 100만 원 냈다. 그럼 예. 월세가 17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와 월세가 전부 다 엄청난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런 거품이 없었어야 되는데 예. 왜 이런 거품이 꼈냐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죠. 그쵸? 그리고 예. 금리를 초저금리 0.5%까지 낮췄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예. 기준금리를 예.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으로 엄청난 투자 광풍이 불었고 예. 거기에 2020년 7월 말에 이제 이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이것들이 다시 또 모든 매매, 월세, 전세 가격이 다 밀어 올린 거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 이제 대출 금리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들을 감당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근데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6%가 넘어서는 전세 대출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3억만 해도 6%면 6, 3, 7 거의 2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민의 입장에서는 월급으로 다달이 사는데 네. 200만 원의 그렇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이자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아니라 이제 월세 쪽으로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 아니면 반전세를 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조차도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서 예. 이제는 월세 가격이 이렇게 수요는 몰리지만 월세 가격이 또다시 엄청난 급등을 하기나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비교를 해주세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니까 작년에 네. 많이 폭등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해 1월부터 뭐 한 6월까지 상반기를 보면은 네. 월세 그 증가율은 어떤 거예요? 아. 그 금액이 네, 지금 네.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 금액 네. 변동폭은 어떤지?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예. 그 지역의 어떤 수요나 또 예. 공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잠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현재 잠실의 월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요? 고점 대비해서 대략 지금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잠실 뭐 월세가 70% 증가해서 170 정도 됐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10% 떨어졌으면은 네. 한 150만 원대인 네, 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는 그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외식 한 번만 해도 이제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이런 월세 가격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몰리지만 오히려 월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은요 월세보다는 전세를 계약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월세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몇 가지 이유들인데 일단 예.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예.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은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 원인이 되어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고평가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가격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 그 정도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언젠가는 다시 본질적인 가격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깡통 전세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좀 더 현재로서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세든 전세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든 금리가 오르고 어쨌든 월세도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 실수요자들의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금리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매매 수요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매매 시장은 많이 죽은 거죠. 매매 시장은 지금 완전 빙하기로 들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출을 껴서 전세도 살기 힘든데 매매까지 하기는 이거는 거의 이제 수요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수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